KB의 변화는 계속되죠. 젊음에 더 많은 힘이 되고 기회를 더 많이 전해주고 성공을 더 많이 함께하고 국민의 내일에 희망이 된다면 꿈이 된다면 KB는 멈추지 않아. 꿈 내일 희망 커져라 커져라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한국과 일본, 특히 그 일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일본 얘기 때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또 뭐 매년 뭐 일본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세미나 이런 데는 참여하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뭐 아주 친한 뭐 일본의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뭐 몇 사람 접촉이라 해봤자 제가 아주 제한된 일본 언론인들 또 일본 기업하는 사람들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해서 사실 일본을 심층적으로 논하는 것은 좀 제게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아베가 이제 그 점차 이제 이 소위 그 극단적인 삼류민족주의화하는 경향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 한국의 대응이라든지 또 중국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또 일종의 같은 수준에서 그야말로 이전 투구죠. 뭐 진흙탕에서 아주 그야말로 똥개들이 싸우듯이 싸우게 되는 뭐 똥개라고 표현해 죄송합니다만은 똥개들이 싸우듯이 뭐 이전 투구라는 말이 그 말이죠. 뭐 진흙탕에서 아주 개들이 그냥 와르릉거리면서 싸우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주인이나 인간이 좀 있어서 이제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퍼부어줘야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떨어질 텐데 이제 아주 뭐 진흙탕에서 진흙을 뒤집어 쓴 채 어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의 민족주의, 삼류민족주의로 전락하는 것을 우경화다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단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과거의 그 민족주의적 경향을 좌익들이 이제 보편주의적 경향이다, 뭐 우익이 민족주의적 경향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민족주의적 경향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경화다, 뭐 이제 이렇게 불렀고 또 일부 그 전체주의적인 것을 히틀러의 전체주의 뭐 이런 거와 연결시키면서 소위 자본주의의 어떤 일탈 과정이나 자본주의 국가의 어떤 일탈 형태로서 말하자면 우경적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좌파들이 비난하던 용어들을 그대로 빌려온 것에 불과한 것인데요. 사실 일본의 지금 민족주의적 경향은 일종의 좌경적 민족주의 경향입니다. 실제로 그 대표적인 커뮤니스트였고 죽을 때까지 커뮤니스트였던 에릭 홉스본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원래 이론적으로 따지면 민족주의적 경향은 우파적 경향이 분명하다고 그동안 해석되어 왔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20세기 중반을 넘기면서 후진국에서 특히나 이 좌경적 민족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노골화되고 있고 예를 들어 중국과 공산 베트남이 아주 치열하게 열전, 싸움을 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에서도 드러나듯이 또는 그 북한에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동안에 일부 그 종북의 극좌적 그 사상들 뭐 사상이라고 할 것도 없는 유치한 그런 주장들이 소위 삼류민족주의에 기반한 그래서 북한 애들은 지금도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민족주의와 오히려 친화성이 있다는 것이 좌경적 이념이야말로 민족주의의 친화적이라는 것이 실로 20세기의 미스테리오 궁금증 중에 하나다고 에릭 홉스봄이 쓰고 있습니다. 에릭 홉스봄이 그 민족주의라는 데 대해서 여러 번 그 논쟁을 하고 또 그 논문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에릭 홉스봄은 뭐 여러분들 뭐 소위 역사 3부작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고 뭐 그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극단의 시대라고 하는 3부작이고 마지막에 자기 이제 개인적인 퇴고록을 겸해서 미완의 시대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고 뭐 역사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명제를 남겼던 20세기 최고 역사학자로 불리는 사람인데
어떻든 본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공산당 입당 당원증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학문적 자세만큼은 비교적 엄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은 좌익들도 이 에릭 홉스범에 대해서 그렇게 썩 대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좌익하고 오히려 갈수록 거리를 상당히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릭 홉스범의 주장을 빌려본다면 오히려 지금 일본의 국가 개입이 폭발하고 있고 아베 들어와서 이제 일본의 오히려 국가 개입이 폭발하고 마치 2차 대전 이전 같은 그런 상황의 어떤 민족주의적 경향이 폭발하고 있는 것은 좌경적 민족주의다. 오히려 이렇게 불러야 맞습니다. 우경화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좌경적 민족주의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맞고, 그 우경화다 또는 극우화다 이렇게 불렀던 것은 20세기 중반까지 소위 좌익들의 어떤 선전공세 때문에 생겼던 그런 언어적 착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족주의의 극단적 형태는 좌경적 민족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종북이다, 친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종북이나 친북이 민족주의 세력이 아니고 반통일 세력이고, 알고 보면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이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왕조, 어처구니 없는 어떤 정치 집단이죠. 이 정치 집단의 우호 세력에 불과하다는, 좌경도 아니다 저거는. 그야말로 좌익도 아니고 완전히 저거는 썩어 문드러진 이념적 타락의 형태고, 뭐라 그럴까요? 참 제가 입으로 글로서는 이렇게 저는 문맥이 있으니까 옮길 수 있습니다만은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타락한 정치 집단의 원호 세력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이 되어서 지금은 오히려 반통일 세력이라는 게 명백해진 국내 종북 또는 친북 세력들이야말로 극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민족주의에 대해서 쓸 때도 특히 그 보수 또는 자유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은 이 우경적 민족주의다, 일본의 극우화다 또는 민족주의를 마치 우경적 사건 또는 우파적 어떤 사건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버릇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의 민족주의는 오히려 좌경적 친화성이 있고 좌익적 이데올로기하고 오히려 잘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예를 들어서 군국주의가 이제 소위 히틀러 때문에 히틀러의 소위 국가자본주의적 이제 그런 속성 때문에 군국주의는 마치 우경적 어떤 요소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스탈린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또는 베트남과 중국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제 에릭 홉스범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오히려 좌경적 요소들이 굉장히 지금 민족주의적 갈등에는 내재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다. 그 좌경적 요소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즘하고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베가 저렇게 발광을 하는 이유는 설명은 됩니다. 이해는 할 수 없죠. 동의나 납득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수년 동안에 보면 무려 6년 동안에 총리가 6명이 바뀌었습니다. 10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고, 일본은 총리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심심하면 투표로 합니다. 투표로 하고,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이나 극심한 경기 침체와 물가락,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20년 동안 내리꽂히고, 주가가 20년 동안 내리꽂히고, 경제가 20년 동안 내리꽂히고, 물가가 20년 동안 떨어졌죠. 서민의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노인들은 급속한 노령화 속에서 노인들은 그야말로 젊은 애들하고 오타쿠 또는 프리터 이런 애들만 양산이 되는 거고, 사회가 희망도 없고 활력도 없고, 사회 전체가 차분하다고 해야 되나요? 죽음의 평화죠. 그 활기도 없고 이렇게 죽어 있다 보니까 지금 아베가 어떻든 그야말로 좌경적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 국가가 개입해서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엔화를 끌어내리고 오히려 월급을 올려주라 기업들한테 그 압력을 넣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한번 일본 사회를 잠에서 흔들어 깨워보겠다는데, 문제는 그 방법론이 좌경적 포퓰리즘의 방법이고, 일본 민족주의를 흔들어 깨움으로써 일본 사회를 깨워보겠다고 하는 아주 치졸한 삼류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졸한 일본, 그래서 저는 일본 지식인들이 과연 일본이 지금 참 일본이 자랑하는 지식사회, 일본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20세기 들어서 지식사회적 특성을 굉장히 강렬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지식사회적 그런 어떤 통제 또는 성숙성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하고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일본의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소위 민족주의, 포퓰리즘과 결합된 민족주의적 광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 그러나 어떻게 보면 중국도 별 다를 게 없고 한국도 별 다를 게 없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좌익 민족주의임이 분명하고요. 중국의 좌익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고 소위 그 좌익 민족주의에다가 거기에는 또 놀랍게도 소위 팽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티베트 사태 같은 게 생기고 말도 못하는 소위 이제 그 서북 지방의 여러 가지 이제 폭력 사태 또는 무차별적인 살해, 공갈, 식민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복합적 형태의 소위 좌익 민족주의에다가 패권주의, 중화주의, 이제 전통적 중화주의 이런 것까지 겹쳐져서 중국은 그야말로 민족주의적 광기가 언제 폭발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위험해져 있는 그런 단계죠. 말하자면 덩치는 우라지게 커지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국가의 지성은 그야말로 참담한 사춘기 뒷골목에 덩치만 커지고 수염만 이제 막 거문거문 나기 시작하는 까까머리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문제는 이제 이 늙은 국가가 말하자면 뭔가 이제 도끼를 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뭔가 이 소위 포퓰리즘과 결합된 극도의 삼류 민족주의를 향해 줄다름을 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아베 정권의 본질이죠. 그래서 경제정책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좌경적으로 이제 급속하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문제는 한국인데요. 한국도 사실은 특별히 나을 게 없습니다. 적어도 민족주의적 성향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컨트롤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종북, 친북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대외적으로 특히 일본을 보는 눈에 있어서 한국이 소위 2차 대전 직전 상황, 소위 식민지를 지냈다고 하는 그 컴플렉스, 민족적 컴플렉스와 그 집단적 추억으로부터 아직까지 성숙되어서 그것을 넘어서는 말하자면 우리 내부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넘어서고 성숙해가는 그런 기회를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한국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그 동북아의 좁은 골목길 민족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죠. 그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조그만 무슨 모임에 가서 참 정말 감동적인 어떤 문장을 들었습니다만은 비흑인 국가, 비유럽 국가, 비백인 국가, 백인이 아니면서 유럽 국가가 아니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자유민주 혁명을 한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제게 아주 감동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야, 저 단어 참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다. 우리가 물론 말은 그렇게 하죠. 백인이 아니면서 유럽인이 아니면서 근대화와 산업화와 민주화를 유일하게 달성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산업화를 달성한 나라는 일본, 한국 두 나라이지만 민주화까지 달성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자랑삼아 얘기해왔습니다만 오늘 그분은 거기 앞에 자유민주라는 단어까지 붙여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어떻든 사실은 한국은 산업화, 근대화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한 유일한 국가가 한국인데 사실은 한국이 근데 민족 문제만 나오면 이게 오히려 후퇴를 해요. 그래서 20세기 초반, 중반 또는 19세기 말로 다시 돌아간 듯한 갑자기 소아가 됩니다. 어린애가 되죠. 소아병적 말하자면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주 폭발해버려요. 사실은 이것조차도 우리가 넘어서서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극도의 불안 속에서 살고 사실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유니크한 국가입니다. 물론 일본이 유니크한 국가라는 일본인 스스로의 진단이 사실은 일본적 폐쇄성을 불러온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일본은
지금도 물론 그 중간에 그것도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소위 천왕이 있잖아요. 천왕 이러면은 일본 왕이지 왜 천왕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천왕이라는 직책 이름으로 부르니까 그럼 정이 이제 천왕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싫으면 차라리 덴노라고 부르는 게 좋겠죠. 덴노. 그 덴노라고 하는 국가의 심볼릭한 그 왕이 있잖아요. 그 덴노가 만세일계로 말하자면 단 한 번도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때까지 이어졌다. 우리 일본의 2억인가요? 2억 국민들은 전부 그 덴노의 말하자면 친혈족이다. 그 마치 덴노를 우리나라 무슨 당군 신화처럼 살아있는 당군처럼 생각하는 족속이 일본 족속이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아주 유니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2차 대전 때 미국의 한방 원자폭탄으로 얻어맞은 것 외에는 본토가 단 한 번도 침략된 적이 없었던 이제 그런 독특한 국가고 또 한반도에서 어떻든 쫓겨나갔다. 백제 개통이 되었건 어떻든 간에 왜가 쫓겨나가서 오늘의 일본을 구성한 어떤 한 부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은 원나라가 몽골의 침략조차도 받지 않았죠. 그게 이제 가미가제잖아요. 신풍이 불어서 고려 몽고배가 다 침몰을 해버리고 제대로 전쟁도 못 해보고 일본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은 오히려 자생적으로 산업화를 이루었던 아주 독특한 또 경력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더군다나 2차 대전 때는 소위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과 어떻든 맞짱을 떴던 아주 독특한 기억을 또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던 독특한 기억을 갖고 있고 그런데도 이 덴노가 전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사임하지도 않고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본인은 사임해야 돼. 사임하지도 않고, 온 미군에 몸파는 몸팔았던 일본 여성들까지 전부 우리 덴노만큼은 살려달라고 미군 병사들에게 그렇게 애원했다고 하는 참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 독특한 국가가 바로 이 일본이죠. 일본 사람들도 자기들의 일본 유니크니스, 일본 종족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신화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진정 근대 국가이냐라고 본다면은 글쎄요. 일본인들의 이제 야스쿠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은 어떻든 공식적으로 이 현대적인 국가 추모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야스쿠니는 벌써 19세기 말부터 소위 국가적 변란, 국가적 어떤 큰 사건으로 그래서 일본인에게는 선악과 피하가 없다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말하자면 일본은 메이주신 직후 때 있었던 내전에서 충신과 역적들이 다 있었겠죠. 근데 충신과 역적을 가리지 않고 내전에서 죽었던 사람은 다 합사했던 게 바로 야스쿠니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생각에는 전범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자오나 전쟁 중에 죽었던 사람은 충신이건 역적이건 죽은 사람에게 왜 충신 역적을 묻느냐. 다 같이 합사한다. 하고 지금 야스쿠니에 이제 14명인가 전범이 있고 나머지 3만 몇천 명인지 3만 몇천 명인지 이제 전쟁 중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건 19세기 말 내전에서부터 다 역사가 있는 것인데 어떻든 일본인들은 이제 우리가 지적할 때도 왜 그게 신사냐? 왜 진짜에서 그 짓을 하냐? 말하자면 일본인의 정신세계는 아직도 근대화된 상대주의적 세계관, 세속화된 세계관이 아니고 뭔가 신국관, 살아있는 덴노를 마치 당군이 살아있듯이 이렇게 모시는 독특한 신화적 국가, 말하자면 단세포적 민족관, 소위 우리가 민족주의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아주 극단적인 일종의 원시 종족적 세계관과 민족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이거든요. 물론 일본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그게 이제 바로 아주 단세포적인 일본인들의 민족관이죠. 말하자면 덴노, 천황이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현인신이고 그 조상 일대 천황에서부터 다 흩어져서 만세일계요 모든 신민이 다 한 몸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거는 무슨 민족주의도 아니고 무슨
가족주의도 아니고 원시 종족, 가족이라고 부르는 건 이상하고요. 원시 종족주의 비슷한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민족주의 어떤 여러 가지 단계로 보더라도 아주 저질적이고 신화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뭐 개개인은 저는 아주 좋아하고 또 지성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게 이제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소위 근대화된 어떤 혁명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화적 그런 세계관에 여전히 사회의 어떤 행동 패턴은 그런 데 빠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신사에 이제 야스쿠니 같은 데도 합사를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야, 우리는 충신도 역적도 없이 한꺼번에 묻는다는데 왜 그러냐 하고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반박을 합니다만 사실 그 뒤에는 그런 신화적 요소들이 그 정신세계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저런 상황 속에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독도 문제는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 이후부터 이제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제가 실록 외환대란에서 이제 그 장면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이 한국을 혼을 내주겠다고 작심을 하게 되고 최근에도 아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가 제가 얘기를 일본에 다녀온 뭐 제 친구들도 일본에 좀 있고 해서 사석에서 들어보면 뭐 일본 애들은 요즘 한국이 너무한다. 뭐 한국을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한다 그래요. 일본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오히려 걔들은 한국 애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가 봐요. 근데 사실 독도 문제 사실 이제 뭐 그 위안부 문제 뭐 이런 이제 좀 복잡한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독도 문제 같은 것은 일본 애들이 얘기를 꺼낼 만한 것이 안 되고 사실 위안부 같은 문제는 한국인들이 좀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것도 분명하죠. 예를 들어서 위안부 자체의 어떤 전쟁 범죄다. 전쟁 기간 중에 여성의 인권을 유린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일본의 국가 범죄인가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상당히 또 복잡해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벌써 여기까지 얘기하면 지금 정규재 실장이 무슨 얘기하냐고 발끈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월남에 가서 수만 명의 라이따이안들을 놓아놓고 지금까지 책임을 졌었나요? 오히려 그건 뭐 매춘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2세까지 딸려있는 수만 명의 2세까지 달려있는 그런 말하자면 전쟁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 차원의 양심을 발휘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가 일본이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를 요구할 때 우리의 어떤 동일한 도덕성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게 있어져야 한국인들도 근대적인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지성이라는 대우를 받을 거 아닌가. 도덕심이라는 게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하면 되냐 말이야. 우리가 가해 피해자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덕적 붕괴가 있다고 판다면 우리가 가해자로서의 도덕적 붕괴도 동시에 느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남의 자유를 지키려고 와서 싸우고 애먹고 수많은 청년들이 희생되고 했습니다만 동시에 월남이 예를 들어서 현지에 전쟁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젊은 병사들이 갔으니까 그 젊은 병사들이 갔으니까 어떻든 예를 들어서 기지촌 주변으로서 수많은 여성들의 문제가 발생했던 게 사실이고 또 거기에는 아이들까지 엄청난 아이들까지 다 떠넘겨 놓고 유복자로 만들어 놓고 돌아와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성하거나 사죄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거나 또는 국가 차원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해 준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유독 일본 문제가 나오면 발끈하고 마치 일본에 대해서 무슨 천형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차 없다 이겁니다. 대차 없다. 물론 이제 한일 관계만 놓고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너무너무 명백한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은 일의 대수입니다. 어떤 형태로건 일의 대수입니다. 그야말로 띠줄 같은 현해탄으로 붙어 있는 나라죠, 사실상. 어떻든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대화 국가라고 하는 것을 근대화된 국가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몇 개의 요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치주의가 세야 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근대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구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만 동구적 민주주의는 되게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죠. 말하자면 대중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대중독재적 현상을 불러오고 다수의 횡포를 불러오죠. 광장에서 스크람 짜고 힘만 쓰면 다다, 점령하고 뭐 때려 부수고 이런 표결이면 다다, 이건 아니죠. 그런 인민민주주의가 아니고 법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상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근대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한일 문제가 나오면 한국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일본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일부 극단적 민족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일본은 아예 지금 국가 지도부 전부가 극단적 또는 아주 저급한 민족주의의 포로가 된 거죠. 아베를 정점으로 하는 일본 국가 지도부 전부가 지금 그 저급한 신화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원시 종족적 민족주의에 지금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정말 위험합니다. 중국의 좌익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 티베트 탄압하는 거 보십시오. 티베트 승려들이 저 불타는 거 보십시오. 무단히 쳐들어간 겁니다. 그거는 티베트라는 나라를. 저런 침략이 어떻든 세계적으로 모른 척되고 있고 아무도 신경도 쓰지 않는다 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예를 들어서 외무장관이 일본으로 가다가 야스쿠니 신사에 뭐 대거 떼거지로 참 일본 정치인들도 정말 야비하죠. 백몇십 명이 모여서 떼거지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혼자 가라 차라리. 나 간다 하고 혼자 가란 말이에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눈치 보이니까. 그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그 신사 가서 혹시 누가 자기 이름 빠졌으면 누가 이름 빠졌지 너는 왜 안 갔냐고 질문할까봐. 떼거지로 갔죠. 그 떼거지로 갔다고 또 윤병세 장관은 길을 나서다가 돌아섰어요. 아닙니다. 가서 일본 언론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차라리 비판을 할 거나 하고 당신들 왜 이러냐. 야스쿠니 신사 안에 3,000명인가 뭐 타는 한국인도 거기 합사되어 있대지 않습니까? 그거 좀 모셔오고 그렇게 성숙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대응을. 정중하게 일본이 그런 신화적 가족, 종족, 원시 종족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일본에 가서 정말 웅변을 해주고 일본의 지성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양심에 호소하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돌아버렸어요. 비행기 가다가 양국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뭘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요? 어쩌자는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마주보고 경쟁하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아니 더 가속적으로 누가 더 민족주의라고 하는 시궁창에 처박힐 것인가를 경쟁하는 듯한 이런 폭주는 제발 멈춰야 된다. 일본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라도 먼저 멈춰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자존심을 세우고 그게 오히려 일본을 부끄럽게 만들고 가해자를 반성하게 하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내달려서는 안 된다. 민족주의라는 게 뭐냐? 일본이 민족주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불과 근대 들어서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족주의라는 걸 깨달은 것은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첫 민족주의적 함성이라는 게 1919년 3.1운동이지 않습니까? 3.1운동 이전의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그 민족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왕조가 복권인데, 조선 왕조의 복권이었어요. 크게 보면. 근대 민족국가로서 독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독립의식을 최초로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그러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한국인들이 근대민족 국가, 이시조선을 부활하는 왕조를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근대국가를 새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에 달한 첫 리액션이 3.1운동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성숙했던 거죠. 인식이 발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주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무력투쟁도 되고 했던, 물론 다 나중에 다 좌경적 오류에 빠지면서 서로 간에 총질하고 다 자멸해버렸습니다만은, 자멸하고 나서 어디서 뭐 마적대 하던 김일성이가 나타나서 갑자기 지가 만주에서 독립운동한다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만은, 보천보 전투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보천보 전투의 그 생존자가 있었죠. 내통했다고 일경이 잡아가서 주리를 들어서 하반신이 마비되었던 분. 그분이 해방 이후에 김일성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 김일성이를 모를 수가 없죠. 왜? 보천보 전투에 독립군을 안내했던 거 내통자니까요. 그 독립운동의 그야말로 그 마을에서, 보천보라는 마을에서 독립군을 안내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나중에 보천보의 영웅이라는 김일성이를 보고 나는 저 사람 얼굴 처음 본다고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김일성 가짜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역결로 빠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소위 대한민국에 있는 일부 쓰레기, 종북적, 친북적 민족주의, 일본에 있는 상당히 광범위한 원시부족, 원시종족적, 신화적 민족주의의 이 미친 폭주를 중단시켜야 된다. 여기서 더 가면 안 되겠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언제 민족주의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도 만들어 올렸고, 언제 또 민족주의에 관련된 기본 텍스트를 몇 가지 정규제의 고전 읽기에 하겠습니다마는, 민족주의라는 것이야말로 만들어진 신화일 수도 있다. 만들어진 신화일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는 법치, 개방국가,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가치, 뭐 이런 것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족주의 가지고는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중국과도 대화가 안 되고, 일본과도 대화가 안 되고, 어떤 나라와도 대화가 안 됩니다. 민족주의 가지고는. 그래서 일본이 안 되면 우리라도 민족주의의 질곡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일본 애들이 저런 종족적, 신화적, 단세포적 민족주의로 내달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내달려 가지고 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